북한에서 최고의 영예로 꼽히는 훈장을 받은 한 전투 비행사가 그 훈장을 반납하듯 목숨을 걸고 조국을 등졌습니다. 그는 실력을 인정받아 최고위 간부의 전용기를 모는 자리까지 올랐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특별한 자리에서 그는 평생 믿어온 모든 것을 뒤흔드는 무언가를 보고 말았습니다. 훈장까지 받은 그는 과연 무엇을 보았고 왜 하늘 위에서 조국을 등지기로 결심했을까요? 지금부터 북한의 비밀 이야기 시작합니다. 평안남도 순천, 성천강 지류가 마을을 감싸고 흐르던 그곳에서 저는 태어났습니다. 우리 마을은 예로부터 비행사를 여럿 배출한 동네로 소문이 나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도 그걸 늘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어릴 적 학교 가는 길, 논두길을 따라 걷다 보면 저 멀리 비행장 활주로가 보이곤 했지요. 그 활주로 위로 전투기가 굉음을 내며 솟아오를 때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시절 우리나라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북한은 그보다 훨씬 더했습니다. 배급이라는 게 있긴 했지만 넉넉한 날보다 부족한 날이 더 많았고 어머니는 옥수수죽에 나물을 섞어 양을 늘리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래도 명절이 되면 아버지가 어렵게 구해온 두부와 김치로 상을 차렸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먹는 그 밥 한 끼가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습니다. 겨울이면 연탄 대신 산에서 나무를 해다 떼는 집이 태반이었고 저희 집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는 매일같이 사상 교육을 받았습니다. 조회 시간마다 당의 은혜를 노래했고 저 역시 다른 아이들처럼 그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저는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열심히 공부하고 몸을 단련하면 언젠가 저 하늘을 나는 조종사가 될 수 있으리라는 꿈만 꾸었습니다. 아버지는 협동농장에서 관리 일을 보셨는데 늘 저에게 정호야, 하늘은 거짓말을 안 한다. 내 실력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 말이 제겐 큰 힘이 되었습니다. 19이 되던 해, 저는 공군 비행 훈련생 선발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동네 이장님이 다 결정하듯 그 시절 진로란 것도 결국 당의 판단 하나에 달려 있었지만 저는 운 좋게 신체 조건과 성적 모두에서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좋아하셨고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느라 여념이 없으셨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런데 훈련소에 입소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아주 작은 균열 하나를 느꼈습니다. 동기 중 하나가 사소한 실수로 크게 질책을 받는 걸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기서는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건 아닐까. 그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의문을 애써 눌러 담고 오직 훈련에만 매달렸습니다. 하늘을 나는 그날을 위해서였습니다. 훈련소 생활은 고됐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체력 훈련과 이론 수업, 그 모든 걸 견뎌낸 끝에 저는 마침내 전투 비행사로 정식 배치를 받았습니다. 처음 단독 비행에 성공하던 날, 조종석에서 내려다본 순천의 산천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께 그 소식을 전하던 순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어머니의 울음 섞인 웃음소리를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 무렵 저는 같은 부대 근처에 살던 교사 은숙이를 만나 혼인을 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소박하게나마 마을 잔치를 열어주신 부모님, 그리고 옆에서 손을 꼭 잡아주던 아내의 얼굴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몇 해가 지나 저는 어느 훈련 중 예기치 못한 기체 이상 상황을 맞닥뜨렸습니다. 계기판이 흔들리고 엔진 소리가 이상해지던 그 순간 저는 침착하게 대응해
무사히 기체를 착륙시켰습니다. 그 일로 저는 위기 대처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상식장에서 훈장을 목에 걸던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향의 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을 사람들을 모아 잔치를 벌이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정우가 나라의 인정을 받았다며 눈물을 훔치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저 역시 목이 메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함께 훈련받던 동기 하나가 갑작스레 부대에서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부대로 전출됐다는 말만 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흘러나온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기체 결함을 제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치범으로 몰려 끌려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동기는 저와 함께 밥을 먹고 훈련을 받던 그저 평범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도 실수로 정말 그렇게까지 하는 말이 부대 안에서 조용히 오갔지만 누구도 큰 소리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나도 언제든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처음으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훈련소 시절 느꼈던 작은 의문이 그제야 뚜렷한 두려움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옆집에서 다 들여다보듯 이곳에서는 누구도 서로를 온전히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6.25 때도 이렇게까지 서로를 감시하지는 않았다던 할머니의 옛말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아내에게도 차마 이 이야기를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요즘 부대 분위기가 뒤숭숭하다는 말로 얼버무렸을 뿐입니다. 아내는 제 낯빛을 살피며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어린 아들과 딸이 아무것도 모른 채 마당에서 뛰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 아버지를 뵈었을 때도 저는 훈장 이야기만 꺼낼 뿐 마음속 두려움은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흐뭇한 얼굴로 제 어깨를 두드려 주실 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균열이 훗날 제 삶 전체를, 그리고 우리 가족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으리라는 것을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삶은 또 한 번 크게 바뀌었습니다. 훈장을 받은 이력과 그동안 쌓아온 비행 실력을 눈여겨본 상부에서 저를 최고위 간부 전용기 조종사로 발탁한 것입니다.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기쁨보다 얼떨떨함이 앞섰습니다. 전투기가 아닌 소형 전용기를 몰게 되었지만 그것은 체제가 가장 신뢰하는 자리 중 하나였습니다. 아내는 이제 우리 집안도 든든해지겠다며 좋아했고 저 역시 한동안은 그 자부심에 취해 있었습니다. 간부를 태우고 지방 곳곳을 오가는 일이 저의 새로운 임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무를 수행하며 저는 이제껏 상상도 못했던 세상을 조금씩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간부가 머무는 초대소마다 일반 주민은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진귀한 음식과 외제 물건들이 넘쳐났습니다. 반면 활주로 밖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옥수수 한 톨이라도 아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재래시장 같은 장마당에서 어떤 이는 하루 벌이로 겨우 밥 한 끼를 해결하는 것을 저는 창밖으로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방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간부의 수행원들끼리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는데 그것은 다른 간부 하나가 최근 갑작스레 숙청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그 간부가 해외에 은닉해둔 자금이 발각되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간부의 가족들 역시 조용히 어디론가 끌려가 다시는 소식을 들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행원들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목소리를 낮추고 주변을 살피기 바빴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분장까지 받은 저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든 누구든 지울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예전 동기의 숙청 소식을 들었을 때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가까운 공포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보아온 것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았습니다. 초대소의 화려한 만찬, 해외에서 들여온 물건들, 그리고 그 뒤에서 조용히 사라져 간 사람들. 어쩌면 저 역시 언젠가 너무 많은 것을 본 사람으로 분류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관사로 돌아와서도 쉽사리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와 곤히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이곳을 벗어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저를 대하는 상부의 눈초리가 조금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별것 아닌 질문에도 캐묻듯 되묻는 상관, 평소와 다르게 제 주변을 서성이는 낯선 얼굴들. 착각일 수도 있었지만 그 시절 저는 그 작은 변화 하나하나에 온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잠자리에서도 문 밖에 인기척이 들리면 심장이 내려앉았고 아내에게도 차마 그 불안을 온전히 말하지 못한 채 혼자 사귀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절박함이 그때부터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저는 밤마다 아내가 잠든 걸 확인하고 나서야 홀로 마당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별을 보던 그 하늘과 지금 제가 올려다보는 하늘이 같은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마음속은 늘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나도 우리 가족도 언젠가 그 간부처럼 될지 모른다. 그 생각은 이제 스치는 불안이 아니라 뿌리 깊은 확신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오랜만에 걸려온 순천 아버지의 전화 목소리에서 저는 문득 낯선 쓸쓸함을 느꼈습니다. 정호야, 요즘 목소리에 힘이 없구나. 아버지의 그 한마디에 저는 애써 웃으며 괜찮다고만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마당에 홀로 앉아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별을 헤아리던 그 밤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몰랐던, 그러나 지금은 사무치게 그리운 평온함이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찾아왔습니다. 함께 일하던 정비사 하나가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돌아온 대답은 알 것 없다는 짧은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정비사가 평소 저와 몇 마디 말을 나누었던 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혹시 저에게까지 불똥이 튀는 건 아닐지 밤새 뒤척였습니다. 훈장도 소용없다는 생각이 그날처럼 뼈저리게 다가온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은수가 아무래도 여기는 위험한 것 같다. 처음에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던 아내였지만 그동안 제 낯빛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던 터라 이내 제 손을 꼭 잡아 주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할 정도면 정말 그런 거겠지요. 우리 부부는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방문을 몇 번이고 돌아보며 낮은 목소리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식들만이라도 살려야 합니다. 아내의 그 한마디에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다만 온 가족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고민 끝에 저희는 아내와 아이들을 먼저 브로커를 통해 중국 쪽 경로로 내보내고 저는 마지막까지 임무를 수행하는 척하며 뒤따라 나가기로 했습니다. 부모님께는 차마 사실대로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순천의 아버지께는 그저 당분간 자주 연락드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짧은 인사만 남겼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수화기를 붙든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떠나보내던 새벽, 저는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린 딸은 영문도 모른 채 아빠도 같이 가요? 하고 물었고, 저는 애써 웃으며 곧 따라갈게 하고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그런 동생의 손을 꼭 잡아주며 의젓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대답이 거짓이 아니기를 저는 그 순간 온 마음을 다해 빌었습니다. 아내는 마지막으로 저를 꼭 안아주며 꼭 살아서 와야 합니다. 하고 속삭였습니다. 멀어져 가는 가족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이제부터 홀로 버텨야 할 시간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가족을 떠나보낸 뒤 저는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로 부대에 복귀해야 했습니다. 겉으로는 훈장을 받은 성실한 조종사 행세를 이어갔지만 속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관사에 홀로 남겨진 텅 빈 방을 볼 때마다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문을 닫곤 했습니다. 아내로부터 무사히 중국 접경 지역에 도착했다는 짧은 연락을 브로커를 통해 전해들을 때마다 저는 화장실에 홀로 들어가 눈물을 삼켰습니다. 다행이라는 안도감과 언제 발각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동시에 저를 짓눌렀습니다. 동료들이 가족은 요양차 친정에 보냈느냐고 물을 때마다 저는 애써 웃으며 얼버무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습니다. 저는 겉으로 태연한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정비 명목의 단독 비행 일정이 잡히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기체 점검을 위한 단독 비행 임무가 저에게 배정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관사에 홀로 앉아 순천의 부모님께 짧은 편지를 남겼습니다. 차마 붙이지는 못했지만 언젠가 닿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비행 당일 아침,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활주로로 향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애써 침착한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정비 담당자와 짧은 인사를 나누고 조종석에 오르는 순간까지도 혹시 누군가 제 계획을 눈치채지는 않았을까 하는 두려움에 등줄기가 서늘했습니다. 계기판을 점검하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저는 애써 평소와 다름없는 태도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이륙 허가가 떨어지고 활주로를 박차고 오르는 순간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순천의 부모님과 먼저 떠난 가족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해진 훈련 항로를 따라가는 척하다가 저는 서서히 기술을 남쪽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관제탑에서 이상 신호를 감지했는지 무전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귀환하라. 즉시 귀환하라. 저는 그 목소리를 애써 외면한 채 레이더망을 피하기 위해 고도를 낮추고 항로를 이리저리 바꾸었습니다. 손에는 땀이 흥건했고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젊은 시절 수없이 반복했던 훈련 동작들이 그제야 비로소 진짜 의미를 갖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올려다보던 그 하늘을 저는 이제 목숨을 걸고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무전기 너머 목소리는 점점 격앙되었고 저는 이어폰을 아예 빼버리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눌렀습니다.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 죄송합니다. 그래도 저는 가야 합니다. 저는 속으로 몇 번이고 그렇게 되뇌며 조종간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뒤쫓는 전투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격추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도 저는 오직 남쪽 하늘만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계기판의 연료 게이지를 확인하며 저는 남쪽 국경까지 버텨줄 것을 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 무엇도 저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고도를 낮춘 채 남쪽을 향해 나아가던 중 저는 문득 레이더에 낯선 신호가 잡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등
뒤로 전투기가 출격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순간적으로 고도를 더 낮추고 지형을 이용해 몸을 숨기듯 비행을 이어갔습니다. 산등성이를 아슬아슬하게 스치듯 날아가는 동안 저는 젊은 시절 훈련받았던 적어도 비행수를 온몸으로 기억해냈습니다. 계기판의 연료 게이지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보며 저는 남쪽 국경을 넘을 때까지 버텨줄 것을 속으로 몇 번이고 빌었습니다. 눈앞이 아찔해질 만큼 심장이 뛰었지만 손만큼은 조종간을 놓지 않았습니다. 군사분계선에 가까워질수록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혹시라도 이 순간 요격을 당하는 건 아닐지, 혹은 착오로 아군에게 오인 사격을 받는 건 아닐지, 온갖 두려운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무전기 주파수를 남측 관제 채널로 돌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귀순 의사가 있습니다. 공격하지 말아 주십시오. 처음에는 응답이 없어 절망감이 밀려왔지만 잠시 후 남측 관제탑에서 응답이 돌아왔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지시에 따라 정해진 항로로 기체를 유도하는 동안에도 저는 혹시 이 모든 것이 함정이거나 착오는 아닐지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관제탑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저는 여전히 손끝의 떨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마지막 순간에 무언가 잘못되는 건 아닐지 저는 계속해서 계기판과 창밖을 번갈아 살폈습니다. 활주로가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그제야 조금씩 숨이 트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착륙 직전 저는 문득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올려다보던 순천의 하늘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결국 이 하늘 끝까지 왔습니다.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손끝이 떨려왔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저는 온몸의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체가 완전히 멈춰 서자 무장한 군인들이 조종석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저는 두 손을 들어 보이며 조종석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북에서 온 조종사입니다. 귀순하러 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한 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낯선 군인들의 얼굴 위로 먼저 떠나보낸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날 저를 에워쌌던 군인들의 눈빛에는 경계심과 함께 알 수 없는 안도감도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들의 부축을 받아 걸음을 옮기며 비로소 제가 살아서 이 땅을 밟았다는 사실을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를 걸어가며 올려다본 하늘은 조금 전까지 저를 짓누르던 그 하늘과 놀랍도록 똑같이 푸르렀습니다. 그러나 그 안도감도 잠시, 저는 곧 길고 긴 조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먼저 떠난 가족이 무사히 이 땅에 도착해 있을지 그 걱정이 안도감보다 먼저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착륙 이후 저는 곧바로 관계기관으로 인계되어 긴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공간, 낯선 얼굴들 속에서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받아야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긴장과 피로 속에서 정신을 차리기도 힘들었지만 저를 대하는 조사관들의 태도는 예상과 달리 차분하고 정중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는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오랜만에 듣는 인간적인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낯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첫날 밤, 저는 제가 정말 살아서 이곳에 왔다는 사실이 도무지 실감 나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제가 그동안 보고 들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증언했습니다. 간부들의 부정 축제, 숙청된 이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뒤에서 조용히 사라져 간 가족들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내내 목이 메었지만 저는 이것이 제가 목숨을 걸고 넘어온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하며
끝까지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조사관들은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경청했고 때로는 안타까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훈장을 받았던 이력과 전용기 조종사로서 보고 들은 것들이 낱낱이 기록으로 남는 동안 저는 비로소 그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가장 초조하게 만든 것은 먼저 떠난 가족의 소식이었습니다. 며칠째 뜬 눈으로 지내던 어느 날 조사관이 조심스럽게 저를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분들이 무사히 국내에 입국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몇 주간 쌓였던 두려움과 긴장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조사관도 잠시 자리를 비켜주며 제가 마음을 추스를 시간을 주었습니다. 마침내 조사가 마무리되고 저는 가족과 재회할 수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두 팔을 벌려온 가족을 끌어안았습니다. 여보, 정말 살아 돌아왔군요. 아내는 제 품에서 흐느껴 울었고 어린 딸은 아빠, 진짜 왔어요? 하며 제 목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들은 의젓하게 제 어깨를 두드리며 눈물을 참으려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버텨야 했던 그 숱한 밤들, 관사 마당에 홀로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그동안의 모든 두려움과 고통이 씻겨 내려가는 듯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렇게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비록 순천에 홀로 남으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가슴 한켠이 늘 아렸지만 적어도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조사관은 저희 가족에게 앞으로 정착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들을 하나하나 안내해 주었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비로소 길고 길었던 여정의 끝자락에 서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새로운 삶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 땅에서 새 삶을 시작하던 날, 저는 낯선 것 투성이인 이 세상 앞에서 몇 번이고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스문의 시간 불 켜진 편의점,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인 마트, 어디를 가나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 옥수수죽으로 끼니를 때우던 고향의 기억과 너무나 대조되는 풍경 앞에서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도 저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딸아이는 마트 진열대 앞에서 눈을 떼지 못했고 아들은 처음 보는 물건들을 만져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하는 법조차 몰라 한참을 헤매던 저희 가족의 모습을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면서도 그때는 참 서럽기도 했습니다. 하나원에서 보낸 시간은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는 소중한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말투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도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어울리고 선생님들의 따뜻한 도움을 받으며 저희는 조금씩 이 낯선 땅에 뿌리를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같은 민족이니까요. 하나원 선생님이 건넨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저는 이곳에서의 삶에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며 친구를 사귀었고 아내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저 역시 이곳에서 새로운 일을 배우며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종간을 잡던 손으로 전혀 다른 일을 배우는 게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저는 그마저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 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바로 순천에 홀로 남으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저는 남몰래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아버지가 차려주시던 두부와 김치가 놓인 밥상을 떠올리곤 합니다.
6.25 때 헤어진 이산가족들의 사연을 방송에서 볼 때마다 저는 남의 일 같지 않아 눈시울이 붉어지곤 했습니다. 훈장까지 받았던 제가 결국 조국을 등지고 떠나왔다는 사실은 지금도 제 마음 한켠에 복잡한 감정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하늘을 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이렇게 아이들이 마음껏 웃는 모습을, 아내가 안심하고 잠드는 모습을 지켜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유란 것은 공기처럼 있을 때는 모르지만 없어 봐야 비로소 그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도 아버지가 계신 북녘 하늘을 바라보며 통일을 소망합니다. 우리 세대에는 어렵더라도 언젠가 우리 아이들 세대에는 자유롭게 고향 땅을 오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날이 오면 저는 순천의 성천강가에 다시 서서 아버지와 함께 저 하늘을 올려다보고 싶습니다. 아버지께 그동안 못다 한 이야기들을, 그리고 진심 어린 죄송함과 감사함을 직접 전하고 싶습니다. 그때는 두려움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움과 감사함으로 그 하늘을 마주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